제가 예학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자는 무엇인가를 늘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노자는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위자연 그러잖아요, 노자 사상을. 근데 공자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능홍도 비도홍인이라고 해요. 사람이 도를 넓힐 수 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힐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노자는 반대로 이야기하거든요. 인법치,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땅을 따르고 땅은 하늘을 따르고 하늘은 도를 따르고 도는 자연을 따른다. 결국 인법자연, 사람은 자연을 따른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인능홍도,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게 아니다. 사람 중심으로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입니다. 노자나 장자는 무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물론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 예학 사상 가운데서 고갱이 되는 걸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편에 보면 흥어시, 입어례, 성어락,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시로서 일어나고 예로서 서고 음악으로서 이룬다, 완성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게 예악입니다. 시로서 흥한다라고 하는 거. 아까 그 얘기 드렸죠? 불학시면 무의연이다. 시경 혹은 시를 공부하지 않으면, 즉 머리와 마음속에 시경, 시의 언어, 시의 사상, 그게 가득 차 있지 않다면 할 말이 없을 게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공자께서. 그래서 시로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입어례, 내가 예의범죄를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란히 서서 함께 나아갈 수 있다, 입어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게 뭐다? 음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악, 사, 어, 서, 수, 6개 기억하시죠? 두 번째, 예를 배우고 그 다음에 악이에요. 음악입니다. 공자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옛날에 어느 나라 음악인가를 듣고서 석 달인가 고기 맛을 잊어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음악이 귀재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여러분, 삼국지, 나이 드신 분들 계시니까 삼국지를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삼국지 3번 읽어본 사람하고는 뭐 말도 섞지 마라, 그런 말이 있는데 그만큼 달변가가 된다는 거죠. 삼국지 등장인물 가운데 음악에 가장 뛰어난 인물 한 사람을 들어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소설 속에. 누구? 네, 오나라 도독 누구? 주유입니다. 주유가 술을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서로는 안 돼서 운명이겠지만 또 공명하고 같이 경쟁하다가 하늘을 무지하게 원망했던 거죠. 어떻게 같은 하늘을 이고 제갈 공명하고 저를 함께 나가셨냐고. 마치 그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질투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주유가 워낙 음악에 능숙해서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딱 기대가지고 음악을 연주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왼쪽 줄 3번째 악사 반음 틀렸지, 이런 정도까지 귀신으로 귀신같이 잡아냈던 인물이 주유입니다. 만일 그 오늘날 주유가 살아난다면 아마 베를린이나 뉴욕 필하모니 거기 대표적인 지휘자가 됐을 거예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보다도 나은 지휘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됐거나 이 음악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가장 완성 또는 사회, 국가의 안녕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공자입니다. 안연편에 보면 극기복례 위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원, 비례물동,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극기복례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비례, 예가 아닌 것은 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시, 보지 말라. 비례물청, 예가 아닌 것은 듣지 말고, 예가 아닌 것은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닌 것은 움직이지 말라, 행동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시, 청, 언, 동,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예가 아닌 것을 흙이 보고 지나가는 건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심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가 아니다, 그러면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유심히 보지 말라. 예가 아닌 것을 일부러 귀를 기울여 듣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욕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남을 무고하는 행위, 그런 말을 하면 귀를 막거나 그 자리를 뜨라는 겁니다. 예의 범절에 어긋난다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극기복례를 하고 인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극기복례,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라고 한다. 이 대목이 뭐냐면 주나라의 예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중국의 그 역사는 하상주, 어떤 사람들은 하운주 그래요. 고대 국가. 그게 연결돼서 나중에 기원전 221년에 진나라 왕 정이, 이름이 정이에요. 정치할 때 통일해서 지 스스로가 처음 황제가 됐다 해서 진시황이잖아요. 진나라를 열게 한 황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한나라가 이제 전환후환 있죠? 그 중간에 왕망의 신나라가 잠깐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한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삼국지 배경으로 하는 위진 남북조 시대가 연결되죠. 위진 남북조 시대를 통일했던 사람이 누구? 이름이 생각 안 나죠? 수문제입니다. 수나라가 열고, 그 다음에 양제 때 망하죠. 그 다음에 당나라가 들어서고, 당나라 망하고 난 다음에 5대 10국이 들어서죠. 그때 우리는 고려로 바뀝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나라? 네, 송나라가 들어오죠. 근데 송나라는 너무 약해서 거란의 요나라하고 여진의 금나라하고 같이 각축하다가 망해버리죠. 그 다음에 들어선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칭기스칸, 몽골의 대원족이 들어서고, 그 뒤를 이은 것이 명나라가 망하고 다시 들어선 게 청나라가 망하고 들어선 게 중화민국 뒤를 이은 것이 지금 중화인민민주주의공화국, 우리가 줄여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1949년 일이었어요. 이게 중국의 간략한 왕조의 역사인데, 공자가 살았던 때는 춘추시대입니다. 춘추시대 말. 이 춘추시대 말에 공자가 35살 됐을 때 노나라 안에 정치적인 사변, 정변, 우리가 얘기하는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 노나라가 이웃에 있는 나라로 옮겨가요. 잠시 제나라라고 좀 큰 나라에 가는데, 그때 제나라의 임금이 경공이에요. 경공이 부릅니다. 공자가 워낙 유명하다는 말을 듣고 공자한테 묻죠. 제가 선생님께 옛날에 정사라고 그랬어요. 정치적인 일. 정치라는 말은 1868년에 일본이 명치유신을 통해서 유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미국의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인 게 메이지유신, 명치유신이잖아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용어가 정치입니다. 폴리틱스의 번역어예요. 정사의 요체를 묻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정사의 요체를 묻습니다. 그때 공자가 딱 8글자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군군, 신신, 부부, 자자, 딱 8글자로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아비가 아비답고, 자식이 자식다울 때, 그것이야말로 그 나라가 온전하게 유지 발전되는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경공은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래 쓰려고 그래요. 저 망명객을 일시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내가 좀 중용해야 되겠다. 요직에 좀 앉혀야 되겠다. 그럴 때 반대하고 들어선 인물이 안영이라고 당시의 재상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무총리예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안 되는가? 공자가 이야기하는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공자가 얘기하는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주의 예법입니다. 서주라는 나라는 하상주, 하은주 그랬잖아요. 기원전 1100년에 호경에 도읍했던 아주 고대의 국가입니다. 이 나라가 기원전 771년에 서융의 도읍 침략을 받아가지고 도읍을 나급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때를 동쪽으로 수도를 옮겼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동주라고 그래요. 동주 시대의 일부에서 지금 공자가 살고 있는 거예요. 주나라가 지금 천자의 국가로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천자의 나라로서. 그런데 공자가 생각하고 있는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500년, 600년 전에 그 서주 시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너무 번거로워서 우리들도 그렇지만 일반 백성들이 따라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우리는 2020년에 살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금 우리가 녹화하는 날은 10월 10일입니다. 10월 9일이 한글날이죠. 574돌 된 한글날인데. 여러분, 세종대왕 좋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여쭙습니다. 난 조선시대 세종임금 때로 돌아가고 싶어.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왜요? 사농공상, 양반과 일반 백성들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죠? 조선 초기의 양반 지배계급은 5%밖에 안 됩니다. 100명 가운데 5%만 벼슬할 수 있어요. 자기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묶여 있죠. 당연히 갈 수 없습니다. 너무 번거롭죠. 똑같습니다. 공자시대 때도 똑같아요. 극기복례, 우리가 나를 이기고 예의 나라, 주나라의 예법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자는 보수주의자다. 제가 기서춘 선생 그 말씀을 인용해서 드렸죠? 보수주의자, 왕당파. 그러니까 제 나라 경공이 쓰고 싶어도 못 썼어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극기복례 위인. 대단히 까다로운 예법주의자이기도 합니다. 공자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논거를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자 논어를 읽을 때 가장 저를 감동시켰던 대목이 저겁니다. 오도일리관지. 아, 멋진 말이에요. 오도일리관지. 어느 날 공자가 한 4, 50명 되는 제자들하고 큰 방에 앉아 있는데 제자 하나가 묻습니다. 감히 선생님께 도를 묻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공자가 딱 이 말씀 남기신 거예요. 오도일리관지. 내 도는 하나로 꿰뚫고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좌중을 한번 쓱 둘러보시고는 방을 나갑니다. 제자들이 혼란에 빠지죠. 그래서 누구를 쳐다보냐면 증삼, 나중에 이제 증자라고 불리는 해동증자 혹시 들어보셨어요? 의자왕의 별칭입니다. 증삼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공자의 사상을 훗날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지극한 효자이자 지극한 교육자였어요. 그러니까 의자왕이 굉장히 효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동증자라는 말을 받았는데 증삼에게 있었던 굉장히 재미난 일화를 여러분들한테 논어하고 좀 별개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증삼이 어느 날 방 안에서 이렇게 서책을 읽고 있는데 마당이 시끄럽습니다. 문을 열어요. 뭐야 여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내가 지금 장에 가려고 그러는데 애가 자꾸 따라 붙으려고 그래. 여보 데리고 갔다 와. 그러죠. 아니 애를 데리고 가면 시장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 알잖아. 사달라는 게 하도 많아. 그래. 아예 어떻게든 알아서 해. 근데 조금 있으니까 마당이 조용해집니다. 다시 문을 열죠. 여보 어떻게 됐어? 내가 갔다 와서 돼지 잡아준다고 그랬어. 그런 거예요. 그 아내가 시장을 갑니다. 아내가 시장 갔다 와보니까 증삼이 낫을 갈고 있어요. 평소에 안 하던 짓이에요. 여보 뭐 하려고? 돼지 잡으려고 그러는데? 아이 그건 내가 애 달래려고 거짓말한 거 아니야? 아니 애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애가 나중에 자라서 뭐가 되겠나? 말이 돼? 여보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가부 아냐? 재산 1호가 돼지인데 어떡해? 고대 사회에서 소는 마을 전체에 한 마리 정도 있었어요. 돼지는 집집마다 기르는. 그래서 관혼 상제 있을 때 돼지를 잡았는데 멀쩡한 평일날에 돼지를 잡겠다고 하니까 가난한 증삼의 아내로서는 미치고 펄쩍 뛸 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증삼은 끝까지 돼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먹여줘요. 여기서 나와 있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죽일살 돼지채 가르칠교 아들자 살채교자라는 말이 있어요. 돼지를 잡아서 아들을 가르치다. 자, 여기서 제 질문. 여러분들의 자제들, 손자, 손녀들하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어른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세대 간의 단절이나 어떤 그 격리, 의사소통의 불가능, 그것의 출발은 대개 어른들의 잘못에서 출발해요. 어른들은 끊임없이 지시하고 명령하죠. 그리고 자기 의지는 관철하려고 하면서 아이들과 한 약속은 쉽게 어겨버립니다. 아이, 그거 갔다 와서 해줄게. 나가면서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할 수 있는 약속조차도 잘 지키질 않아요. 이럴 경우에 신뢰를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2500년 전에 증삼은 그걸 정확하게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살체교자. 돼지를 잡아서 아들을 가르치다. 놀라운 말이에요. 이 증삼이 당시에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학식이 높았습니다. 다들 쳐다보죠. 형님 무슨 말씀입니까? 아마도 충과 서를 말씀하신 것 같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증자는. 충이 과연 뭘까? 서는 과연 뭔가? 그 밑에 제가 풀어놓은 겁니다. 그죠? 인자 옹야편에 나온 구절이 기욕 리비 리빈 기욕 달리 달린. 안연편에는 기소불욕 물시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 있는 말이 충하고 관련된 것이고요. 밑에 있는 말이 서하고 관련된 겁니다. 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적극적으로 인을 실천하려고 하는 방도, 서는 소극적이나마 공자가 이야기하는 그 도를 실행하는 방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욕,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죠? 립, 서고자 한다면 립인 다른 사람도 세워주고, 내가 통달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통달하게 해주어라. 적극적으로 인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뚝 서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만큼 우뚝 서게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뛰어난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다 그럼 다른 사람도 위대한 인물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도 부자가 되게 해주어라. 이게 공자가 이야기했던 적극적인 의미의 인을 실행하는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밑에 나와 있는 기소불욕 물시여인.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마라,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시키지 말라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느 50대 중반에 되는 가장이 일주일 동안 회사에 특근을 합니다. 매일 밤 10시, 11시, 어떤 때 12시 넘어가가지고 들어옵니다. 회사에 일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밑에서는 젊은 후배들이 쫓아 올라오고 위에서는 명태의 압력을 받고 있는 가장이에요. 일주일 시한을 막 다 마치고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에 와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왜요? 맥주라도 한잔 하려고. 근데 안타깝게도 맥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단한 가장이 안사람을 부릅니다. 여보, 맥주 한두 병 부탁해. 그래요. 이때 이 아내는 지금 열심히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단체 카톡에 여념이 없습니다. 카톡을 막 하고 있습니다. 안사람이 얘기하죠. 야, 큰애야! 부릅니다. 큰애는 군대를 갔다 온 대학생입니다. 얘는 지금 게임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맥주 좀 사다 드려! 그러죠. 큰애는 동생을 부릅니다. 걔 지금 고2짜리입니다. 동생이 밖에 나와가지고 맥주를 사러 갑니다. 자, 맥주를 사왔습니까? 맥주를 못 사왔어. 왜요? 미성년자잖아요? 만 19세 미만. 자, 그날 이 고달픈 가장은 맥주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자, 아버지가 맥주, 이 가장이 맥주를 마시지 못한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1번 가장 자기 책임, 2번 엄마 책임, 3번 큰아들 책임, 4번 나라의 국법이 잘못됐다. 미성년자한테도 아버지가 마시겠다면 팔아야지. 자, 4번. 몇 번이요? 몇 번? 누구 잘못이에요? 이걸 제가 경북대 학생들한테 교양교과목 강의하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만 대학생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은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아버지가 잘못됐다고 하는 애들이 압도적이고요. 엄마가 잘못됐다는 애들도 심지어 서너 명 됩니다. 한 4, 50명 중에. 아버지가 대학생이 잘못됐다고 하는 아이는 딱 한 명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 생각이 뭐냐면, 아버지가 지가 오면서 사오면 됐지? 왜 다른 사람 시키냐 이거예요. 엄마는 전업주부. 엄마가 사올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대학생이 사오는 게 순리상 제일 맞다고 생각해요. 왜요? 아버지는 누굴 위해 돈을 벌었어요? 아버지 혼자를 위해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자기의 모든 책무를 다 하고 집에 와서 가장 작은 걸 요구한 거예요. 시원한 맥주 한잔 하자. 그러면 엄마는 가정주부로서 이 집안에 집안 살림 완전히 도맡아 하고 있어요. 지금 친구들하고 카톡해요. 엄마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불렀을 때 게임. 그 친구는 어제도 게임했고 내일도 게임할 거고 지금도 게임하고 있습니다. 앞에 편의점 갔다 오는 거 2, 30분 길어봐야 1, 20분이면 되잖아요. 그걸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 잘못이라고요? 아버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엄마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호통을 칩니다. 누구의 잘못? 대학생이 지가 갔다 와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포기한 사회, 그게 한국 사회입니다. 뭐 전화로 주문하면 된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문제를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에요. 물론 전화로 주문하면 되죠. 그죠? 제가 지금 낸 문제는 그게 아니죠. 집에 전화가 없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 기소불효 물시어인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마라. 이 얘기는 모세 오경, 다시 말해서 토라 오경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믿는 그잖아요. 유대인들 성경이 따로 있잖아요. 그 모세 오경을 단 한 문장으로 줄여다오 하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최고의 랍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시키지 마라.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동양 고전의 대표적인 논어에 나오는 말이 모세오경을 단 한 문장으로 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전적 지혜는 동과 서를 막론하고 통한다. 놀라운 그 이야기입니다. 백성과 여자를 바라보는 시각. 네. 공자가 21세기에도 왜 필요한가? 그럴 때 사람들이 공자를 가장 잘 욕하는 대목이 이제 요 대목인데요. 맨 마지막 거부터 해볼까요? 양화편에 보면, 여기요. 유 여자여 소인 위난양여 근지즉 불손 원지즉 원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자와 소인은 함께하기 어려우니 근지즉 불손. 가까이 하면 불손하고, 태도가 원불손하다는 거죠. 멀리 하면 원. 원망하다고 할 때 원자예요. 멀리 하면 원망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날 남녀가 유별하지 않고 남녀가 1대1로 평등합니다. 남자는 여자 입장에서 볼 때 너무 가까이 하면 남자가 기어오르죠. 멀리 하면 왜 연락 안 하냐고 원망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자시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500년 전 시간대입니다. 거기에는 남자는 하늘에 있고 여자는 땅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고대 사회의 유물이자 유품이에요. 그리고 공자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보수주의자예요. 남성 중심에 사로잡혀 있는 가부장주의 이데올로그가 공자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요구한다. 즉 서기 2020년의 관점으로 기원전 500년대의 사람, 2500년 전의 사람에게 야 너는 왜 오늘날의 남녀평등을 미리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걸 요구한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게 시대착오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자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런 겁니다. 앞으로 2500년 뒤의 세계, 즉 서기 4500년에 어떤 일이 있을까? 여러분들 예상이라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만일 남아있다면 서기 4500년 전에 4500년의 인류는 우리들의 후예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게 정당합니까?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어쩌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은 논어를 나처럼 10번씩 꼼꼼하게 읽고 비판적으로 다시 독서하고 기록하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대에는 공자의 불필요한 대목들은 던져버리고 필요한 대목들은 가져다 쓰면 좋습니다. 중국이 2008년 북경올림픽 여는 그 전후 시기에 대대적으로 공자의 부활 움직임을 보입니다. 원래는 그 움직임이 다소 약화됐는데 중국을 대표하는 대학 중에 하나가 청와대학이잖아요. 그 대학에 이 공자 전문 여교수가 나와가지고 중국 차이니스 센트럴 텔레비전이잖아요. CCTV, 중국 중앙 텔레비전에서 열광하는 장면들을 제가 몇 번이나 봅니다. 그래서 공자가 2500년 전에 한 얘기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열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박수를 쳐요. 옛 것이라고 해서 전부 낡아지고 쓸모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마치 인간이 낡아지고 늙어지고 그래서 쓸모없는 것처럼 방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젊은 것, 새로운 것, 싱싱한 것 많이 각광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세태가 저는 너무 부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깊지 못하다. 여유롭지 못하고 장중하지 못하다. 그래서 사회의 어떤 윤리, 도덕 이런 대목이 굉장히 흔들리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오래된 것을 금방금방 버려버립니다. 우리 유행에 너무나 민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댁에서 텔레비전 뭐 보세요? 뽕짝이죠? 도로또라고 일본말로 트로트에 지금 완전 한국 사회가 빠져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이 몰려다녀요. 뭐가 좀 인기가 있다, 뭐가 유행한다 그러면 전부 다들 거기로 쫙 달려가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회의 다양한 분야, 그죠? 음악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여러 형태의 그 음악, 예술이 있는데 너무 쏠림 현상이 우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영역 음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예 지금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뭐죠 이게?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자기 갈 길을 또박또박 가는 그런 어떤 중심, 균형이 잡힌 사회,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낡았다, 오래됐다, 저기 봐라 말이야. 여자와 소인은 함께하기 어렵다고 얘기했잖아. 가까이 하면 불손하고 멀리하면 원망한다. 근데 바꿔서 해석해 보니까 여자 대신에 남자를 넣자 이 말이에요. 21세기 한국 사회에 지금 어때요? 여권이 굉장히 강해졌죠. 어떤 사람들은 남녀 불평등, 여성이 너무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한국 사회는 너무나 강력한 가부장 중심, 아버지 중심, 남성 중심이에요. 일부 영역이 여성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과도기고, 저는 어느 만큼 과도기가 돼서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장차관 국회의원들, 회사의 최고 경영자들 가운데 여성들이 30, 40% 차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과도기인데 그것 때문에 위의식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 저는 이거는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만만하게 가자 이거예요. 하여튼 여자하고 소인에 대한 이 공자의 편협된 관점은 공자가 살았던 시간대에 철저한 가부장주의, 남성 중심, 그죠? 그리고 공자가 내세웠던 가장 이상적인 선비의 모습, 그걸 군자에서 본 거잖아요. 그 대척점으로 소인을 생각한 거고, 소인을 욕하려다 보니까 여자를 같이 넣어놓은 거예요. 일 따름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얼마나 오늘날 뛰어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습니까? 우리들이 배울 만한 그런 모델이 많죠. 태백편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나와요. 미는 가사유지나 불가사 지지라. 그죠? 백성은 그것을 따르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알게 할 수는 없다. 괄호하고 이유가 뭐죠? 백성은 무식하니까. 글자를 모릅니다. 문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라고 하는 건 유자가 말미암을 유인데 여기서는 따르게 하는 거예요. 백성은 그것을 따르게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뭐
왕의 명령일 수도 있고 가문의 지시일 수도 있어요. 혹은 국가의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을 두고 야 이건 이런 거니까 이해해 가르쳐서 알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지적 능력이 거기 안 되니까. 이 맥락을 가장 실천적으로 보여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기 열전에 등장하는 인물 상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위앙 혹은 뭐 공손왕후로 불렸던 인물인데 자기가 살았던 작은 나라가 있어요. 위나라라고. 진한위 연초제조 그 위나라 말고요. 전국시대 직전에 전국시대 진행되고 있는 때군요. 그때 위나라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재상이라도 해볼까 그러다가 그 위나라 왕이 워낙 속이 좁고 식견이 짧은 사람이라서 이 위양을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진나라에 가가지고 재상이 된 인물이 이 위양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상군이라고 하는 지역에 봉토, 왕이 주는 땅이잖아요. 제후한테 땅을 줬다고 그랬죠. 거기에 땅을 줬기 때문에 상군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상군열전의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똑같아요. 미는 불가여여시이나 이 가열악성이다. 무슨 말이냐면 백성은 그 시작을 함께 모여서 논의할 수는 없지만 이 가열악성, 일의 성사를 더불어 즐거워할 수는 있다. 왜? 백성은 무식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가장 많이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죠? 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이른바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요새 한국 사회의 지적 수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고등교육 받은 사람 숫자가 옛날에 비하면 2배, 3배, 4배 늘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각자 입을 댑니다.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걸 우리들이 뭐라고 하죠? 여론이라고 합니다. 여론이 여기저기 분분합니다. 등등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계시편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과의 아름다운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제 말씀 정리하는 걸로 해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계시편에 나와 있는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생이 지지자는 상하여 학이 지지자는 자여 곤이약지며 우기자여니 곤이 불락이며 민사의 하인이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물어본 거에 대한 공자의 대답입니다. 사람이 나면서부터 아는 거 그게 최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해서 아는 사람은 그 다음이다. 그런데 공경을 당해서 배우는 사람은 또 그 다음인데 공경을 당해서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 그게 누구냐? 민사위 하이 백성들 나부랭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백성을 무시한 거죠? 이거는 공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관계 진술이에요. 책을 읽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생업에만 종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배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최고고 공부해서 아는 사람이 그 다음이고 곤경을 당해서 배우는 사람이 그 다음인데 곤경을 당해서도 배우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백성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제자가 묻습니다. 아, 선생님께서는 생이지지자시죠? 나면서부터 아신 분이죠? 그러니까 공자 대답이 아니다. 나는 배워서 한 학이지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여기서 질문. 신화적 이야기지만 나면서부터 안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그게? 고타마 시달타죠? 천상, 천하, 유아, 독존. 나면서부터 그 얘기. 마야분의 옆구리에서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하여튼 그 양반 나오시자마자. 근데 이건 신화적인 이야기죠. 고타마 시달타가 29살에 자기 아내였던 야쇼다라 공주하고 장애를 앓고 있던 라훌라라는 아들을 남겨두고 궁궐담을 넘어가죠. 왜요? 생로병사. 인간의 어떤 숙명이죠. 그것이 가져다주는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비밀을 풀어보려고 야반에 궁성을 넘어나가죠. 이른바 야반도주한 겁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야밤도주라고 그러는데 그 사자성어예요. 야반. 한밤중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개 삼경쯤을 이야기할 때. 삼경은 또 시간이 언제죠? 네,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의 시간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518년 지속되는 동안에 한양 도성이, 그죠? 술시에서부터 술, 해, 그 다음에 뭐죠? 자, 축, 인시까지 10시간 동안 도성 문을 닫아 겁니다. 그래서 술시가 7시부터 9시, 이게 초경이에요. 9시부터 11시까지가 2경,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3경, 그죠? 새벽 1시부터 3시까지가 4경, 3시부터 5시까지가 5경입니다. 그죠? 이 10시간 동안 문을 닫아버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앙에 있는 시간,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시간을 야3경이라고 합니다. 월화정인이라고 하는 신윤복 선생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거기 한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월심심 야3경, 양인심사 양인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의 주제를 딱 한자 몇 글자로 써놓은 거예요. 달이 깊어 3경인데 두 사람의 마음은 두 사람만 알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3경, 야3경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밤에 도망 나가는 거는 야밤도주가 아니고 야반도주, 한자말이에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배워서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논어라는 책은 하기편에서 시작해서 요할편으로 끝나요. 하기가 제1편이고 요할이 제20편입니다. 20편으로 구성된 12,000자 정도의 서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자의 논어는 학에서 시작해서 지로 끝나는 책입니다. 공자가 얼마나 학을 좋아했으면 배움에서 시작해서 알무로 끝나는 책이에요. 학이 시습지 불역 열호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그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유붕자원 박내 불역 낳고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스스로 오니 그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인부지 이 불온 불역 군자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불온 성내지 아니하니 그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학에서 시작했죠. 6월편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인부지명 무위위 군자 1000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지례 예를 알지 못하면 무위립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설 수 없다라는 거고 부지연이면 무위지인야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없다. 지로 끝났죠. 지인야 학에서 시작해서 지로 끝난 겁니다. 공자는 끊임없이 논어에서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학인이다. 공부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강조하세요. 이 대목을. 이를테면 10가구가 있는 마을에 가도 나처럼 충신, 그죠? 믿음이 강하고 아주 성실한 사람은 어디 가나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처럼 그때는 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덕 구자를 써서 공자 원래 이름이 구죠. 공구. 자가 중리고 내가 그렇지만 나처럼 이 구처럼 공부,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분이에요. 평생을 도를 깨우치고 도를 설파하려고 다닌 사람인데 평생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이를테면 주역도 이 양반의 손을 보는데 나이 50이 넘어서 주역을 공부하면 크게 틀림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경을 엮고 서경을 편찬하고 논어라는 책을 내게 되고 제자들 물론 힘을 받지만 중용과 대학도 사실은 그 논어에서 파생돼 나갔다고 생각하려면 크게 틀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춘추와 얘기라고 하는 춘추라고 하는 역사책을 쓰고 얘기라는 책을 펴내거든요. 얘기의 또 다른 강론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용과 대학이 얘기의 또 다른 강론편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유가의 비조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나면서부터 아는 자는 내가 아니고 배워서 비로소 내가 알게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세 번째 부류예요. 공경을 당해서 배우는 사람. 이게 다 다음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공경을 당해서도 배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일반 백성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돌이키면 우리들의 삶에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긍정적인 사건도 있고 부정적인 사건들도 있어요. 예컨대 젊은 사람들 가운데 혹은 뭐 인생 중후반에서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뜻하지 않게 이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굉장히 외롭고 절망스러운 사람들이 더러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왜 저 사람과,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왜 헤어졌을까? 생각하지 않은 채로 괴로워하고 있다가, 뭐 내가 뭐 잘못했겠지. 아니, 저건 일방적으로 그 여자는 그 남자가 잘못한 거야. 생각하지 않아요. 이별이 주는 교훈, 나는 이번 이별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깨우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용히 경청을 펴놓고, 이별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그 여자나 그 남자한테 잘해준 건 뭐고 못해준 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별할 때 그 여자나 그 남자는 나한테 뭐라고 그랬을까? 어디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을까? 이른바 특별한 환승 이별이 아니라면 왜 그 여자는 그 남자는 나에게 더 이상 만나지 말자라고 선을 그어버렸을까?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그 이별 때문에 그 이별로 인해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 그리고 나는 그렇다면 다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랑을 꿈꿀 수 있을까? 하려면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곤입니다. 곤의에서 학질해야 되거든요. 공경을 당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별에서 얻는 아주 깊은 어떤 교훈이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배운다고요? 자기한테 배우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별의 고통과 아픔을 준 상대방과 어떤 말과 행동을 해왔는가?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은 없는가? 내가 거짓 약속을 한 것은 없는가? 또는 내가 허장성세를 보여서 나의 미천이 다 드러난 일은 없는가? 내가 너무나 많은 낭비, 허세, 허위의식에 쩔어서 그나 그 여자를 질리게 만든 건 아닌가? 오직 만나면 내 얘기만 하느라고 정신없이 내 얘기만 끊임없이 하느라고 상대의 기분, 상대의 마음, 상대의 몸 상태를 전혀 헤아리지 않은 채 오직 나의 만족만을 추구한 것은 아닌가. 5만 가지 경우의 수가 다 있어요. 그걸 낱낱이 기록해 보는 겁니다. 기록하고 다시 생각하는 거죠.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기록은 이미 나와 있죠. 책이랑 비슷한 거예요. 학이죠. 그 책을 보고 계속 생각해. 학이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어떤 결론이죠? 내가 다음에 만나면 이것은 나의 긍정적인 행동이다.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나를 포함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박수칠 만한 행동이다. 그건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목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일단 나의 강점이 뭐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 주는 것. 그리고 식당에 가서도 예의 범절을 갖춰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우리 시중 들어주는 분들에게 인간적인 예의 범절을 다 갖추는 것. 서둘지 않는 것. 뭐 이런 거 쭉 적어놓습니다. 인색하지 않은 것. 어떤 경우로 내가 먼저 계산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다음에 나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내가 무엇인가 틀렸는데 그걸 잘 인정하지 않는 버릇. 되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아주 나쁜 버릇이 그거죠. 틀렸으면 바로 그 자리에 사과하는 겁니다. 미안해. 상대방이 너무나 지쳐있고 피곤한데도 나의 욕망을 이거 해 저거 해 내 말 들어. 내가 그럼 너무 일방적이었네. 그런 거 반성하는 거예요. 어디 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 정말로 서로 간의 의견의 일치를 봐서 여행의 일정을 같이 짜고 또 여행에 가서도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상대방의 의사, 이를테면 이걸 먹어 아니면 어딜 가. 그 존중, 그러한 자세가 내가 부족했어. 그럼 그걸 적어요. 그리고는 합쳐놓는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 긍정과 부정을 다 합쳐놔요. 합쳐서 어떤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걸 벽에 붙여놓으세요. 내가 잘못한 거. 또 내가 강점이 있는 거.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과 만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벽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저게 조금 모자랐네. 표시하죠. 이건 내가 오늘 잘했어. 표시하죠. 다음에 만나면 그걸 한번 보고 나가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부족했던 거. 지난번에 잘했던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보다 따뜻하고
보다 좋아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별의 교훈에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2500년 전에 공자가 손가락을 뻗어서 비판했던 곤이 불악이면 민사의 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공경을 당하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 그게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밑에 적어놓은 사람들, 베르톨트 브레이트, 도이칠란트의 시인, 소설가, 극작가, 평론가, 연출가, 배우였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 칼라일, 19세기 잉글랜드가 가장 자랑했던 역사학자이자 인문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오르테가이 가세트, 1929년 대중의 만역이라는 책으로 이 세계의 지식인들을 놀라게 했던, 즉 2005년 출범한 유럽연합, 유럽연합이 반드시 출범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론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에스파냐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사회학자였던 사람이 오르테가이 가세트예요. 저런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은 역사에서 잘 배우는 게 없다. 백성들은 오직 자기 경험만을 믿는다. 백성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사유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울을 잘 들여다보지 않는다. 여러분, 거울 맨날 보시죠? 거울을 보시되 여러분들의 화장, 여러분들의 코털, 그걸 보실 게 아니고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뭐 눈썹 잘못 그렸으면 잘 제대로 그리셔야죠. 그죠? 코털이 길면 가위로 잘라내셔야 되고.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거울에 비친 여러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이상한 거울이라는 시에서 거울 속에 있는 내가 나랑 너무나 닮았는데도 내가 오른팔을 내밀면 왼손을 내밀죠. 거울 속에 나는 왼손을 잘 밉니다. 그죠? 나와 너무나 똑같은데 대화를 할 수 없어요. 너무 고요한 세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좀 우울한 느낌을 주는 그 이상해 씨가 거울인데요. 그 거울 속에 있는 나에게 말을 걸어 보십시오. 저의 방법이기도 한데요. 일테면 저는 굉장히 좀 흐트러진 삶을 살게 되면 아침에 거울 속에 있는 저하고 오랜 동안 이야기합니다. 물어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김규정, 혹은 야, K, 그래요. 야, 왜 요새 그렇게 사는 거야? 나이 먹고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 요새 잘못한 거 얘기해봐. 그럼 제가 낱낱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할 건데? 물어보죠. 저가 저에게 반성을 합니다. 속죄를 해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저한테 다짐을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다시 말해서 나는 나를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여러분, 당신, 바로 자신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없는 세상은 이미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그렇지 않나요? 저희 아버지가 누워 계신 그 충북 음성에 있는 그 공원묘지가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 수천 기의 무덤이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수많은 사연을 남고 돌아가셨어요. 거기 가서 느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나도 언젠가 이 대열에 합류할 텐데 나는 맨 마지막 최후의 날을 맞이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내가 꿈꾸었던 것, 내가 젊은 날에 열망했던 그 많은 것들은 온전하게 실행이 되었는가. 이런 온갖 생각들, 나의 행동들을 돌이키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책이 논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0대든 혹은 70대든 80대든 저는 단언합니다. 논어를 어느 날 허련히 하기편서부터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서둘지 말고요. 쫓아오는 건 여러분들의, 서두는 건 여러분들의 강박관념입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아름다운 구절들, 절실한 표현들은 한자로 써보시고 우리말로 번역해보시고, 그 훈련을 되풀이하게 되면 1년 뒤, 2년 뒤, 3년 뒤 여러분은 반드시 전혀 다른, 또 다른 뛰어나고 훌륭하고 남들이 모범으로 삼을 만한
그런 분으로 재탄생했을 겁니다. 제 얘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